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가 8월 1일로 시행되는 것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에는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But we'll probably have 2 or 3. You know, we insist on opening up the country, which is a big deal. But I have to tell you, for the most part, I'm very happy with the letters. You know, the letters are a deal. You know, I can't explain it any better. The letters are a deal. The press doesn't want to pick that up. But I will veer from those deals on occasion when somebody is willing. Like if Japan would open up their country, they don't do that. They just don't do that. And I don't either. I don't subscribe to it one way or the other. But they won't do that. So we might just stick with the letter. South Korea is inclined to maybe do that. So we'll let you know. But we have letters out. Every time I send out a letter, essentially that's a deal. 그런데 막상 한국 측의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미 트럼프 정부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관세에 대해 아마도 관세 서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관세 시한은 이제 2주도 남지 않았고 트럼프는 일본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일본은 참의원 선거 앞두고 딜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자국 농업시장을 미국에 더 개방했다가는 내부 반발이 크기 때문이죠. 기시다 전 총리 지지율 15%대에서 30%가량까지 회복한 이시바 총리는 최근 지지율이 20.1%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편을 들었다가 자민당 선거가 패배하면 총리직 옷을 벗게 되는 상황도 나옵니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지금까지 미국과 미일 정상회담 2차례를 포함해 총 7번이나 협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전혀 그 자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참의원 선거 날까지 다가오게 된 거죠. 따라서 이시바 총리는 최근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했으며 심지어 일본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라면서 직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을 상대로 강경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본은 가장 미국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챙기는 외교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당선 때부터 챙긴 것을 보면 이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점과 일본 정부가 1,500조 원가량 미국의 선물 보따리를 풀고 7차례나 미국과 고위급 관세 협상을 하며 정성을 다했는데도 트럼프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뿔이 난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공통되게 추가로 부과하려는 커다란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현재의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 약 13조 원가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 좌불안석으로 더욱더 불안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크게 감축 혹은 철수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있는 동북아의 안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에서 나온 반응이 미 정부를 크게 당황하게 할 만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 한국은 좀 다르다며 한국을 띄워주는 듯한 비교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시장 개방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으니 관세를 매길 것 이라면서 트럼프 특유의 비교하면서 일본을 도발하는 언행을 했으며 일본은 말 안 들어 근데 한국은 유연해라며 이런 식으로 두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일종의 외교적인 이간질을 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반항하고 있고 한국은 대화 여지가 있음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까지 끌어들이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나왔다며 일본만 관세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상치 못하게 한국에서 폭탄 발언이 터진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 고위 외교 라인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말한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 뒤에 보인 모습에 아연실색한 국가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베트남과 관세 협상 후에 협상안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베트남의 관세를 20%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베트남과의 미국 관세 협상은 11%로 마무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마쳤는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양 국가 간 관세를 20%로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보잉사 항공기 50대 구매, 미국 농산물 30억 달러 구매 등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트럼프 정부가 뒤통수를 치고 관세를 20%라고 발표를 하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역시 온갖 정성을 다했으나 한국과 같은 25% 관세를 맞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를 한국 외교라인에서는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브레이크인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추가적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에 곧바로 응해서는 안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방위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더 나아가 한국의 이 신중론은 방위비 분담 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배 인상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철수라는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한국이 무조건 예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양국의 이익 균형을 맞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띄우기에 대한 경계심이 이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캐나다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간다고 하면서 지난주 캐나다에 무려 35%의 관세를 부과해버리면서 미국의 최우선 투순위 동맹 캐나다 뒤통수를 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가 무너지면 그것을 통해 전체를 포섭하려는 외교를 보이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나토 방위비 5% 증강에 나토 멤버들이 찬성을 했으나 실제 유럽은 이제 미국과 따로 움직이려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금주 강함을 보여줘야만 생존할 수 있다며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길을 추구해야 함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일방적인 관세 통보 내지는 뒤통수를 치는 외교를 반복하면서 대한민국 역시 이를 경계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으며 브레이크를 잘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라는 이미 반기를 들거나 트럼프 정책을 거부하는 양상이 늘어나면서 미국 역시 일방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10배나 관세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서 트럼프 정부 지지율에도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 한국이 미국과 속도를 내어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냐는 판단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는 이런 트럼프의 한국을 띄워주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트럼프의 칭찬이 언제든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베트남과 일본 사례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금주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이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며 방위비 증강을 언급했습니다.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사들여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한 것으로 유럽의 현 상황을 보여준 건데요. 그런데 정작 이 가운데 한국이 트럼프 때문에 최종 승자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주 홍콩의 SMP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횡포를 부리는 가운데 결국 이 싸움의 승리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에서 대박이 날 걸로 기대합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및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꽤나 괜찮은 사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은 더욱더 남중국해에서 대놓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급한 것은 국경을 중국과 접하고 있거나 남중국해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필리핀은 한국에 현금을 주고 무기를 이미 사들이는 국가로 모범적인 방산협력 국가이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다소 논란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한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위협을 받자 당장 방산을 내놓으라는 자세를 보입니다. 영국 매체는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무기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전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 수요 축소라는 제목으로 현재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대신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급감한 뒤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압도할 줄 알았던 전쟁 초반에 러시아는 크게 고전했고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의 드론과 제블린에 당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를 계속 사려고 해도 힘든 것이 대러 제재 강화로 인해서 러시아 방산 업체들이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무기더라도 일부 레이더나 반도체는 미국 등 서방 세계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첨단 무기 수출입이 금지되니 사실상 무기 자체 생산도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 구매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급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 무기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데 따른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술 강국인 한국은 이제 이 지역 최대 무기 공급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무기는 가격, 품질, 금융, 신속 배송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 없는 나라에는 수출입은행이 나서 차관을 제공해주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토착 방위 산업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의 기꺼이 기술을 전수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지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다른 장점은 동남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영내 국가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휴전국으로 한반도에 묶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국을 불만스럽게 하지만 모든 각종 정치 전쟁 이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당장 한국은 자국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무기 판매는 2021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중국산 품질 문제도 있는데 태국은 2017년 중국과 1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중국 엔진 문제로 암초에 부딪혔고 독일제 엔진을 사려 했지만 독일 정부에 막혔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사 정권조차 중국, 파키스탄 합작 기업이 제작한 전투기의 품질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인데 동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에 중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니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 최근 양국 회담을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자기 주장만 하고 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는 최대 5년 이내에는 대만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베트남과 지척이니 아무리 다른 국가에서의 전쟁이라 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전이 일어난 다음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폴란드와 같은 인접 국가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에 K9과 같은 자주포 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K9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로 주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중국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머리가 아픈 필리핀은 FA-50 초계함 등 한국 방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GDP를 견인하는 것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니 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있어 한국은 신뢰도 검증은 끝이 난 데다 K9 전세계 점유율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K 방산의 가치가 치솟다 보니 주문이 밀려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을 포탄이나 전차 등의 주요 선택지로 1순위에 놓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와 같이 과감하게 먼저 주문해버리고 한국은 또 빨리 배송해주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도와 같이 100문 이상의 K9을 서둘러 주문하여 조단위 계약도 관측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작년에 두드러지게 러시아산 무기를 줄이고 있어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군사 채널이나 누리꾼들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베트남과는 대규모 방산 계약은 한 적이 없으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대금 지불 문제인데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장 KF-21 잔여금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계약금도 지불 안 했는데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부품을 구매해 손해를 보고 있죠. 아무래도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국가들은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 방산을 대거 구매하는 폴란드 역시
순조롭게 대금 지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폴란드에 만연한 부채 리스크는 자칫 한국의 방산 대금이 회수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으로 본래 경제가 빈약한 폴란드는 더욱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폴란드도 한국처럼 고금리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여러가지 대금 상황이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현재 30%만 선수금을 지급하며 한국 무기 납기를 칼같이 준수하라고 했습니다만 자칫 러시아 전쟁이 중도에 끝나버리면 대금 지급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폴란드에 박수는 치고 있지만 배송만 빠르게 받고 대금은 장기간으로 해놨다는 것이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대금 회수 우려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또한 이집트 K9 역시도 아직도 하나 측의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는 이집트 측의 대금 지불 지연이라기보다는 국내의 수출 승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돈 문제는 다양한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은 베트남과 방산은 아니나 다양한 분야에서 대금 회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등은 베트남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며 여전히 대금 회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대금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가량으로 국가 인프라 공사치고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온갖 핑계와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체납을 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했죠. 특히 중국조차 학을 떼고 지하철 공사를 철수했다는 점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동남아에서 가장 큰 국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수입은 크게 감소했으며 해외여행 수입도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닌 국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별 국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 중 하나로 베트남을 꼽았고 여기에 미국의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올 들어 미국은행 줄도산으로 더 악화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과의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해놓고 분명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방산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크게 대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상황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K방산은 동남아 시장까지 러시아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긴급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은 항상 대금 회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가 매우 급한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뜻밖의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하며 한국의 노련함이 눈에 띕니다. 오히려 미국이 당황하는 카드를 여러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는데 미국이 되려 다급해진 모습도 있습니다. 우선 8월 1일부터 한국에 20%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선언이 나오며 도대체 왜 지금,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걸까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것이 새로운 무역 규범이라 합니다. USTR 수석부 대표 출신 마이클 비먼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15에서 18%는 낼 수밖에 없다라며 기본 관세 10%는 트럼프식 기본 요금제고 무조건 내야 하는 진입 비용이며 여기에 한국은 5에서 8%까지 더 낸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의 특수 관계에도 불구하고 10% 기본 관세로 합의했고 심지어 미국이 영국과 무역 흑자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영국이 특별해서 10%로 봐준 게 아니고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으니 10%로 깎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들에게는 가혹하고 중국에는 오히려 유연하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번 달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금지하던 엔비디아 H20AI 반도체의 수출을 허가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엔 기술 수출을 열어주고 한국엔 관세, 주한미군 비용, 국방 예산까지 한 번에 과도하게 청구하는 모습이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 미국 우방들에게 매우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얘기 중에 뜬금없이 주한미군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군대 주둔시켜줬다 100억 달러 내라 현재 1조 5천억 원 내고 있음에도 10배 인상 요구한 것으로 이왕 한국에 덤터기를 씌우는 김에 관세의 방위기까지 종합으로 빼먹으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몰아붙이자 국내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빨리 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트럼프 관세 협상이 늦어졌다고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특사를 미국에 파견해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자 미운 털이 박혔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국내 일부 여론은 빨리 미국과 협상을 해서 트럼프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관세를 맞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내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이 제시한 다양한 카드도 등장했는데요. 일단 국방 관련해서는 미 국방부와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 중국 리스크를 증폭시킨다며 미 의회가 2025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현상 유지 조항을 다시 삽입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설을 사실상 일축하며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는 8월 1일 이후 미국 내 경제 성장률이 침체될 것을 우려합니다. 트럼프는 관세는 외국 기업이 낸다, 미국 정부에 수입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세가 지속되면 미국 GDP는 최대 1% 하락,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죠. 이런 맥락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는 두 가지 태도 변화를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무리한 타결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급선을 해버린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모든 나라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은 의문이고 미국 경제 자체가 이를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괜한 으름장에 이것저것 양보해버리면 많은 것을 미국에 안겨줘버린 베트남과 일본 꼴이 납니다. 이미 한국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뭘 더 줘야 하냐는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죠. 따라서 버티고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며 트럼프 측을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전시 전자권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새로운 차원의 협상에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한국이 원하는 것은 전시 전자권에 관한 것으로 미국조차 다소 놀란 것인데요.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원하니 한국은 전시 전자권 환수를 교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수건 사업을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뤄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바로 트럼프의 안보 정책 담당 서열 3위인 엘브리지 콜비는 앞서 한국의 전시전자권 환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며 한국의 국방이 더욱 강화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 때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실시하면서 현무5가 탄력을 받은 바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전시전자권 환수를 트럼프 정부에서도 원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건사업인 자주국방을 이뤄내는 작업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맥락과 크게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카드라고도 판단되는 것이죠. 미국 돈만 덜 들어간다면 한국의 전자권 환수보다 관세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서열 3위 엘브리지 콜비는 이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가운데 핵무장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논의된 바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말이 나왔죠.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는 2002년 정한 미국에서 나온 비핵화 원칙 개념을 무시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러한 맥락이 정면으로 반박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측근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주변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제 매우 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트럼프의 흐름에 대해서 한국 핵무장에 관한 기사를 대놓고 내놨습니다. 한국은 해구산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것,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기사였으며 이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핵무기 금지 발언은 특히 트럼프 정부와도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돈 쓰기 싫어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런 것은 중국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사전에 잘라내기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전장으로 바뀔 수 있는데 핵무기가 한국에 놓여있다면 훨씬 거북해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국은 현무5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중국 전역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따라서 중국은 한시라도 빠르게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금지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금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핵전쟁의 최후 승자는 없다라면서 핵무기 선사용 불가를 제안했고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며 전 인류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자 했습니다. 또한 중국 핵무기 개발은 핵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며 자주 국방과 자위, 국가 전략 안보,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6조를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경계하는 멘트가 잦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주시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언론 SMP도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이 전 세계 7번째이지만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하며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줘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놓고 한국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 목적의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미군들이 한국과 일본에 나눠서 주둔함으로 양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트럼프는 북한에는 따로 딜을 하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딜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트럼프 측근이 집권 1기와는 달리 현재는 트럼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참모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자신이 주장한 모든 사안을 관철시키려 들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도마에 오르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핵 우산보다 다소 진보한 옵션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미국과 협의 시에 곧바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핵무장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거의 모두 실행해준 인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어야 미국에서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비즈니스적 논리가 대거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한국이 다른 주머니를 찰까봐 용인 안 했으나 트럼프는 한국 핵무장까지도 용인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딜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미 주요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였다며 관련된 보도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GDP 2.7% 정도 부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나토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 논리로 이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의 집권 시 사실상 미군 주둔을 철수할 조건만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서 북한에 달러를 공급할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이기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온다면 탑다운 방식의 빅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 답했습니다. 허버튼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제안할 거래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에 내가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주면 된다. 그런 다음 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는 이미 한 번 둘이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에 관한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노이 회담 때 이러한 비슷한 핵 관련 딜이 오갔지만 끝내 참모들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이 핵 개발을 제한한다더라 라고 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너무 낮은 수준의 핵 개발 제한이라서 북한이 조삼모사식으로 속이려 했다는 식이라 트럼프를 말렸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었는데 이제 트럼프 재집권 뒤에 북한에서 이를 다시 노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는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키려고 하니 북한은 더욱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인 겁니다. 보좌관에 따르면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고립을 깨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김정은을 돕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며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대가로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원활한 달러 공급을 위해 미국 제재를 푸는 게 급선무이며 트럼프와 딜을 성공시켜 달러 송금이 가능해지는 그 시점을 위해서 김정은의 탑다운 제안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복잡한 딜의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한국 핵무장 관련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해리스 현재 부통령까지 한국의 비핵화를 고수하며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핵무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정권이며 어떻게든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미국의 우려대로 일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예전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선제 타격으로 다양한 동맹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기밀 문서가 나온 이상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한국 핵무장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사를 통해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고 말한 뒤에 일단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장할 기술을 가졌고 그것은 단 1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핵이 없으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허락, 사인만 떨어진다면 한국은 즉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원전 수출에서 증명되었듯 세계적이며 원전 26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최대 쟁점인 미국의 허락을 어떻게 얻을 건지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미국은 핵우산 옵션 등을 한국에 제공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한국을 핵무장으로 연결하며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실제 미국의 트럼프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맷 마스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트럼프 한국 관련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그는 트럼프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항상 화를 냈다라면서 한국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FTA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그들은 국방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골자였으며 항상 한국에서 방위비를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면서 중국이 듣기 좋아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대신 한국의 반대급부로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되며 한국은 모든 무역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커버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하는 관계로 한국은 위기를 넘긴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은 반발이 거세겠지만 미국을 이겨낼 국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미국 정권 교체로 의외로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나자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중국 경제의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중국 국방에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은 실제 핵탄두 3,000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으며 ICBM, SLBM 등 핵탄두를 실어 중국의 모든 지역까지 커버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동시에 남중국해 패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한국 핵무장으로 인해 동북아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핵무기는 늘려가면서도 주변국이나 전세계 핵무장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한국이 핵무장 되면 대만 역시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계 군사 매체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뒤에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 침공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자신이 대만을 침공하면 혼자 미국과 혹은 연합군 등 다양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이 있는 북한에게 한국을 공격하게 하고 미국 등 동맹의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해버리면 대만을 쳐들어가는 데 있어 북한을 배제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북한도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며 러시아도 중국을 돕는데 꺼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세계 강대국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멀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